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하키데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콘도 투자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것을 진행하던 개발업자가 도산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진행 과정, 청산 절차와 거기에 내가 집어넣었던 디파짓, 중도금과 계약금들을 돌려받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사실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그 설명하게 될 트러스트 어카운트라든지 또는 테리온 워런티 그리고 또 캐피탈 게인 텍스 이런 부분들이 실예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중반에 토론토 개발업자가 대학교 근처에 16층 약 219세대의 단지를 하이라이즈 약 오피스텔 같이 생긴 100% 학생 임대용으로 콘도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미 토론토 마르캄 지역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약 80% 정도를 이미 판매를 마친 상태였고 그리고 런던에 약 20% 남은 매물을 가지고 런던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 그 기사를 통해서 셀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이쪽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임대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던 몇 가지 그 인센티브들, 그러니까 즉 3년 동안 그 리스를 보장한다는 내용, 그리고 2년 동안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피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과장스럽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던 임대하우스에서 이전에 이런 콘도를 분양용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학생 임대용으로 지어놨던 럭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 학생 임대에서 설명드렸던 그 건물입니다. 그것을 이미 해밀턴 앵커스터 회사에서 지어놓고 학생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학생 임대 하우스에 6명의 학생이 의대 본과 학생들이었는데 1년을 살고 근로 거의 한 명당 450불 내고 있던 학생들이 저쪽에는 방 하나에 이제 900불이나 되는데 웨이팅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만큼 학생들한테는 거기에 입주하는 게 굉장히 원하는 일이라는 거, 그걸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이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있던 학생 임대업이 좀 너무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프로퍼티를 다 관리해주고 있는 회사가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청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청 웹사이트에 조닝 맵이라고 있는데 그 조닝, 토지의 용도에 관한 그 조닝이 이 하이라이즈, 고층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토지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토지 용도 변경 없이 이미 80%의 분양을 끝낼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러워서 시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청 공무원 한 사람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 명함을 들고 이제 사무실로 오게 됐는데 약 한 서너 시간 후에 그 저에게 질문을 받았던 그 매니저더라고요. 그분이 연락이 와서 해주는 얘기가 토지 조닝 체인지는 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알게 되었죠. 여기도 우리가 이 모르는 자기들끼리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 있구나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의심 없이
시청 직원의 어떤 그런 구두상이지만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는 좀 무리가 되는 4개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다 이제 올인을 하게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로 이제 제 은퇴 계획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클로징을 못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던 다른 학생 임대 하우스를 팔아서라도 이거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회사가 다 관리해주고 그리고 수익도 충분히 보장이 되고 또 이것을 임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계속 적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4개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과를 설명드리면 그 계약은 2015년 10월 달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 4월 달에 그 개발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시청의 10번의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시청의 시장과 카운슬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16년 11월에 받은 편지인데요. 의외의 곳에서 이 콘도 개발이 벽에 부딪혀서 이 클로징 데이트 원래 약속했던 2017년 5월 클로징이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지만 의외로 The Upper Thames Valley Conservation Authority라고 하는 이제 정부 기관이 이제 강을 관리하는 이런 정부 기관입니다. 이제 홍수 문제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본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곳에는 하이라이즈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판명을 받고 이 계획이 스탑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데요. 그 앞에 4차선 도로를 놓고 바로 건너편에 럭스라고 하는 비슷한 유형의 그 하이라이즈 학생 임대들이 들어와 있는데 왜 이것은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캐나다는 일단 법이 정해져 있고 어떤 규정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기고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Upper Thames River Conservation Authority가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럭스라고 하는 그 건물은 플러드 프린지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러스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플러드 웨이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플러드 웨이와 이제 플러드 프린지의 차이를 좀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좀 걱정이 되니까. 일단 플러드 웨이와 플러드 프린지라는 거는 이제 다 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플러드는 아시다시피 홍수인데 플러드 웨이나 플러드 프린지는 둘 다 100-year flood plai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플러드 플레인이 침수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100년 데이터로 이게 땅이 침수됐다라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엔지니어들이 쓰는 전문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1%의 확률로 이게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플러드 웨이와 플러드 프린지의 차이는 뭐냐면 플러드 웨이는 그 침수되는 게 1피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이 플러드 프린지는 침수가 되더라도 그 수면의 높이가 1피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럭스라고 하는 지역은 설령 홍수가 나더라도 그 1%의 확률로도 1피트 이상의 물이 넘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Upper Thames River Conservation Authority가 스탑을 시킨 겁니다. 제가 런던에 20년을 살면서 이 근처에서 물이 잠기는 걸 2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일반인들도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델라이드와 윈드미어가 만나는, 거기에 보면 골프 연습장이 있고 지금은 그 옆에 그 야구장을 만들고 있는 데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남서쪽의 방향에 많은 축구장이나 체육시설들이 있는 걸로 보이실 텐데요. 그 지역을 제가 2번이나 완전 침수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 물이 흘러서 지금 이 지역으로까지, 대학교 근처에 이 지역까지도 그게 물에 찰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저는 이 지역에 물이 차는 경우는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정한 그 기준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가 스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3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 한 번도 이기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 법이 그 정부가 뭔가를 추진하고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쉽게 그것을 뒤집고 승소를 하는 경우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이제 스탑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018년 1년이 훌쩍 지났죠. 2017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가고 클로징 하기로 한 날짜는 지나갔으니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그 주소지에 나와 있는 개발업자 회사를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꽤 넓은 공간이었는데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회사에 가서 물어보니 벌써 저렇게 직원들이 출근 안 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꼭 무슨 TV에서 그 사기당했을 때 그 사람들처럼 제 모습이 이제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요구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없어서 가봤더니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상대편 빌더 쪽, 디벨로퍼 쪽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고 저에게 알려준 얘기가 내가 그 내 유닛의 계약금으로 내놨던 계약금과 중도금들이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뭐냐면 변호사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갖게 되는데요. 이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사실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돈을 함부로 출금하게 되면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출금이 가능한 그 범위 밖으로 이게 출금이 되게 되면 이거는 크리미널 로에 걸려서 형사 입건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토론토에서 이렇게 분양 사기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디벨로퍼가 한국분이었고 또 그것을 맡아서 처리해 주던 변호사분도 한국분이었는데 이 디벨로퍼가 이 변호사에게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요구를 해서 뺐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그 입출금이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계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아무리 그게 안전하다 할지라도 내 돈을 저게 무사히 내가 받을 수 있을까가 항상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법, 테리온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도 한번 잠깐 넘어갔는데 테리온 워런티는 한번 제가 다시 좀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디파짓에 관한 것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테리온 워런티는 온타리오에서 새 집을 콘도미니엄이든 하우스든 살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요. 테리온 워런티를 들게 되면 그 새 집에 우리가 계약서 당시에 이미 테리온 워런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계약서 상에 우리가 사인한 이상 테리온의 보호가 됩니다. 그 테리온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액이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2만 불까지밖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콘도미니엄이든 2만 불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나 하우스는 일반 단독주택은 60만 불 이하는 6만 불까지 디파짓을 보장을 해줍니다. 테리온에서. 즉 집을 짓는 빌더가 도산하더라도 테리온에서 그 디파짓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0만 불이 넘는 주택에 한해서는 그 주택 가격의 10%까지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것도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10만 불, 즉, 그러니까 밀리언짜리의 기준으로 이제 10%가 되면 10만 불이 되겠죠. 10만 불까지는 테리온에서 그 빌더가 도산할 경우에 그 돈을 보상해 줍니다. 이제 테리온에서 정한 이 디파짓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유닛을 샀기 때문에 한 개당 2만 불씩 총 8만 불을 보호를 받게 돼 있는데 저는 실제로 한 유니트당 약 4만 불씩의 중도금까지 다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만 불, 즉 8만 불 정도는 제가 안전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불한 그 16만 불이라는 돈이 변호사, 디벨로퍼, 변호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 3월에 편지를 이제 받게 됐는데 전혀 생소한 업체 MMP라고 하는 회사에서 레터가 날라왔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나고 스프링 코트에서 이제 청산 전문 업체인 MMP를 리시버로, 그러니까 리시버가 이런 그 도산한 기업의 자산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기업을 리시버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시버를 이 MMP라고 하는 회사로 정해서 이 MMP가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있는 돈들을 또 그리고 도산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청산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재산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그 MMP라는 곳에서 이제 Release Agreement, 자 이제 모든 그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준다라는 그 어그리먼트를 보내와서 서명을 하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서 MMP에 보내주게 되었고 약 한 달 후에 그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콘도 분양 실패 사례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은 좀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또 욕심을 냈다가 또 큰 낭패를 볼 뻔했던, 하지만 그 돈을 다 돌려받아서 그래도 참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나라구나라는 또 한 번 그런 거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그 4개의 유닛을 샀던 그 계약서 4개인데요. 물론 이게 다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이 돼 있는데 이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그 아쉬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이게 버릴 수가 없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경험하게 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차라리 이렇게 자꾸 임대하우스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내가 사는 집을 좀 좋은 집으로 키워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그 메트로모니엄이라고도 부르고 또 회계사들은 이제 프린시플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값이 얼마나 오르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산 증식을 하는 데에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산 증식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면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임대하우스는 소득이 나오면서, 즉 임대료를 받으면서 모기지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산 증식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에 대한 그 미련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되팔 때는 내가 이것으로서 생긴 그 수익, 즉 내가 30만 불에 산 주택이 어느 날 50만 불이 되어서 그것을 팔았을 때에 20만 불, 이제 물론 그 와중에는 중개수수료나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했던 비용들을 다 감하고 실제로 내가 뭐 약 16만 불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16만 불의 반, 50%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8만 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8만 불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해에 소득 신고를 할 때에 내가 소득 신고하는 수익의 캐피탈 게인을 애드해서 수익에 합치게 되는 거죠. 즉 세금이 적은 해에 내가 캐피탈 게인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캐피탈 게인으로 해서 내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내가 소득이 많은 해에 이 캐피탈 게인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하이 인컴 블락에 걸려서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이런 임대하우스를 개인명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이 세금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많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개인 명의로 사서 임대업을 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내가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회사를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제 회계사와 상담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캐피탈 게인에 대한 캐피탈 게인만 가지고도 일반 개인 소득보다 세율이 낮고요. 그리고 내가 그 해에 디비던드나 아니면 웨이지로서 인컴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관리 면에서는 주식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험한 콘도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대리온 워런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트러스트 어카운트라든지 아니면 캐피털 게인 텍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